인플루엔자가 세상으로 번져나간다. 남자가 소리친다. 세상의 종말이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먼저 죽는 자들은 행복하리라. 미친놈이야. 나는 이집트 독감이다. 내가 이제 너희를 죽일 것이다. 저 사람 말이 맞는다면 묵시록의 첫 번째 기사, 흰 말의 기사가 나타난 것인가? 공기를 통해 병이 전염되고 죽음이 안개처럼 퍼져갈까? 어머니가 말한다. 네 아버지는 공룡을 연구하느라고 우리 곁을 떠났고 너는 피그미들을 연구하기 위해 내 곁을 떠났지만 나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아. 연구 때문에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게 우리 집 남자들의 내림이라니 생각해. 네가 집을 나간 건 잘한 일이야. 여기에 그대로 있었다면 나처럼 죽게 되었을 거야. 너는 연구를 계속해서 세계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알아내야 해. 그건 우리의 자잘한 삶들을 넘어서는 중대한 일이야. 백과사전, 유행성 감기. 유행성 감기 증상은 고열, 오한, 두통, 기침, 재채기, 콧물, 인후염 등이다. 보통의 독감 바이러스에 의한 계절성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한 해 평균 50만 명이다. 그러나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독감이 치명적인 전염병이 된다. 독감이 대유행했던 최초 사례는 1580년이다. 중국에서 발생하여 유럽과 아프리카로 퍼졌다. 사망자는 수백만 명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널리 유행했던 독감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은 1918년에서 1919년 사이에 창궐한 스페인 독감이다. 유행을 일으킨 바이러스는 A형의 I형인 H1N1이다. 스페인 독감은 유럽에서만 4천만에서 5천만을 죽였다. 1차 대전 때 사망자 수의 4배에 해당한다.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서사모아 섬에 이르기까지 환자가 발생했다. 스페인 독감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 스페인 독감은 1347년의 페스트와 더불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주었다. 스페인 독감의 발병지는 스페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은 스페인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1차 대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당시 스페인의 언론은 전시 보도 검열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독감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렸다. 반면 프랑스, 영국, 독일에서는 군대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 숨겼다. 독감 바이러스가 처음 확인된 것은 1931년이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1944년에는 토머스 프랜시스 교수가 미국의 군대의 지원을 받아 백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연구자들은 독감 바이러스를 A형, B형, C형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가장 강하고 종들 간의 전염을 통해 대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A형을 다시 수많은 I형으로 분류했다. 이 I형들은 바이러스 입자의 표면에 달라붙어 있는 두 가지 항원, 즉 에마글루타닌과 뮤라미니다제의 종류에 따라 구별된다. 이런 발견과 연구는 유행성 감기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1957년에 유행한 아시아 독감은 200만 명을 죽였고 1968년에 유행한 홍콩 독감은 100만 명을 죽였다. 엄청난 재앙이지만 스페인 독감 때에 비하면 그만한 것도 다행이다. 146. 파리의 하늘에서 활공하는 까마귀들이 늘어난다. 파리를 나오긴 했지만 도로들은 혼잡하다. 오르르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다비드는 그럴 기분이 아니라고 신호를 보냈다. 비발디의 겨울을 선택한다.
선율의 아름다움이 저창 너머로 보이는 장면들과 대비를 이룬다. 오로르가 헬멧을 쓴 채로 중얼거린다. 이렇게 일이 빠르게 돌아갈 줄 몰랐어. 진보라는 게 이런 건가? 격하게 돌아가고 있어. 그들은 아직 정체가 심하지 않은 고속도로 구간에 다다른다. 불길에 휩싸인 차들이 나타난다. 그들은 마침내 퐁탄블로 국립농업연구원으로 가는 길로 접어든다. 차를 세운다. 뒷문을 열고 어머니의 시신을 안아서 들어올린다. 오로르는 삽 2자루를 꺼내고 그를 따라간다. 무덩이를 판다. 어머니를 묻는다. 관목을 심는다. 무덤 앞에 돌덩이를 갖다 놓고 망다린 웰즈라고 이름을 새긴다. 그들은 소독을 하고 다시 무리에 합류한다. 뉴스를 본다. 대통령의 담화가 시작된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뜻밖의 큰 시련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퍼짐에 따라 국민보건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와 다른 유전자 조합에서 생긴 것이라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유행성 감기를 이집트 독감이라 합니다. 우리는 이 독감에 대한 대처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 냉정을 유지하십시오. 안전수칙을 따라주십시오. 패스트나 콜레라 독감이 창궐하던 때처럼 우리도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인류가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프랑스와 세계 전역에 있는 수천 개의 실험실에서 해결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행복한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다리면서 평온하게 지내십시오. 150. 해가 솟는다. 동이득이 무섭게 지평선에 차량들이 나타난다. 자니코 중위는 바주카포를 맞고 오비츠 대령은 쌍안경을 집어든다. 자동차 5대, 1차 추산 20명,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로군. 저들이 멈췄어요. 우리를 살피고 있어요. 다양한 연령층의 남녀들이 섞여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을 보면 잘 조직도 있을 거예요. 30명이 넘어요. 모두 소총을 들었어요. 더 다가오지 마시오. 제발 그냥 가라. 제발 그냥 가라. 그러더니 현실을 받아들이고 총의 안전장치를 푼다. 나는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배를 고파요.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을 주면 떠나겠소. 몇 명이요? 38명이요. 환자들도 있어 건강합니다. 부상자들은 총알에 맞은 사람들입니다. 오비츠 대령은 쌍안경으로 자동차들 근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살핀다. 그녀가 말한다. 저 남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러나 그들은 공격한다. 총싸움이 일어나고 주인공들은 그들을 격퇴한다. 몇 분 뒤 모두가 불안한 표정으로 실험실에 모이자 오로르가 말한다.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나쁜 소식은 엠마가 바이러스와 접촉했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엠마의 면역 체계가 그 바이러스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거 확실합니까? 이로써 초소형 인간의 첫 표본에 이어 첫 세대가 세상에 나왔구나. 크기는 작아도 우리보다 강한 우리의 딸들이야. 이집트 독감이 퍼져나간다면 이들이 다음 인류가 될 거야. 오비츠 대령은 실용성을 중시하는 사람답게 아이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방식을 제안한다.
여자들은 모두 엠마라 부르고 남자들은 아메데라 부르되 그 뒤에 숫자를 붙여 서로 구별하자는 것이다. 엠마는 미크로 오로르의 머리 글자 엠메이를 알파벳 이름으로 읽은 것이고 아메데는 미크로 다비드의 머리 글자 MD를 부르기 좋게 번영한 것이다. 그렇게 오로르와 다비드의 이름을 딴 것은 그들 두 사람이 초소형 인간을 창조하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151. 나의 징벌에 자극받은 인간들은 소행성으로 핵폭탄을 운반할 수 있는 우주선을 건조하기 위해 다시 연구에 착수했다. 나는 그들이 내 표면에서 핵폭탄을 시험하도록 허용했다. 핵폭발은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나에게 접근하는 또 다른 테이아가 박살나는 것을 보고 싶다면 고통을 견뎌야 했다. 나는 내 표면에 사는 생명들과 나를 비교했다. 인간들은 하나하나 놓고 보면 모두 죽게 되어 있지만 생식 능력이 있다. 저마다 자기의 특성을 보존하는 방법과 후손을 통해 불사의 존재가 되는 방법을 찾아냈다. 하지만 난 그렇지 않다. 생식 능력이 없다. 내가 죽으면 생명이 사라지리라. 남는 건 공허. 우주에는 침묵과 어둠만이 가득하리라. 그때부터 나는 인간들에게 더 까다롭게 굴었다. 나는 그들을 교육했다. 그들은 실패가 나의 분노와 징벌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희망이 되살아났다. 다비드와 오로르가 몰래 빠져나가 다비드의 어머니의 무덤에 섰다. 우리가 소르본 대학에서 만났을 때 네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 우리는 이미 서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너를 꼬이려고 한 말이었어. 사실 나도 그런 감정을 느꼈어. 그게 표가 났는지. 펜테실레이아가 셈을 부려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짬짬이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애인복이 없나 봐. 만나는 여자마다 강짜를 부리면서 싸움을 거니. 나는 자기들이 나에게 무슨 권리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싫어. 나는 아무에게도 속해 있지 않아. 살을 섞는다 해서 서로에게 어떤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야. 그는 어머니 시신을 다시 흙으로 덮으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고리타분한 논쟁이지. 155. 백과사전 메두이지호의 뗏목 1816년 6월 17일 프랑스 해군의 괴속 범선 메두이지호가 세네갈의 생루이를 향해 프랑스를 떠난다. 목적은 영국이 반환한 식민지를 접수하기 위해 생루이에 부임하는 프랑스 관료를 수송하는 것이다. 이 브리깃함의 함장 드 쇼마레는 왕년의 해군 장교로서 25년 전부터 항해를 하지 않은 인물이다. 그럼에도 함장으로 임명된 것은 귀족 혈통, 그리고 나폴레옹이 권좌에서 쫓기는 뒤에 왕위에 오른 루이 18세에게 충성을 바친 덕분이다. 이 범선에는 신임 세네갈 총독과 그의 가족을 비롯해 중독의 하인, 과학자들, 식민지 세네갈에서 한 재산을 모으리라는 꿈을 안고 떠나는 상인들이 타고 있었다. 245명이다. 장교들은 대부분 나폴레옹을 지지했다. 그들은 함장에 대한 적대감을 표시한다. 그런 상황에서 7월 2일 메두이지호가 모리타니 연해에 위험 요소인 나르갱 사주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함장이 명령을 잘못 내린 탓에 명령이 잘못 이해되는 바람에 배가 좌초하고 만다. 연안에서 160킬로 떨어진 해역에서 벌어진 일이다. 배가 부서지기 전에 승선자들을 구명정으로 대표시켜야 하는데 구명정이 부족하다. 함장과 장교들은 배의 목자들을 모아 커다란 뗏목을 만들었다. 뗏목에서는 비극이 일어나고 생존자들을 구출하지만 그들에 의해서
그 비극의 상황이 전달된다. 제리코는 그것을 메디조의 뗏목이라는 그림으로 그린다. 171. 엠마 666은 한 손에 칼을 들고 시신을 바라본다. 엠마 1세 여왕을 죽였다. 몇 시간적 감옥에 갇힌 세 죄인들 가운데 하나인 엠마 666은 자기가 겁먹지 않고 있음을 거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거인들이 엠마 1세를 자기들의 대리제로 세운 만큼 도망자들은 여왕을 자기들의 표적으로 삼았다. 이란이 핵폭탄을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내는 계획을 세울 때 주인공들은 자기들의 소인들을 이란의 핵폭탄 발사 기지에 보내서 핵폭탄들을 무력화시킨다. 그리고 귀환하는 도중에 한 명의 소인이 아마씨가 돌아오다가 불시착을 하게 되고 외계인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프랑스 대통령이 비상이 걸렸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베네데타가 말했다. 일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지켜봅시다. 골치 아프군. 외계인이라니. 그러다가 베네데타 쪽으로 돌아선다. 고마워요, 베네데타. 당신이 곁에 있어서 힘을 얻는구려. 당신은 여기 있으시오. 오비츠 대령을 만나야 하니까. 그는 아내에게 키스를 하고 손에 입을 맞춘다. 그리고 그녀가 나가는 것을 지켜본다. 골치 아프군. 외계인이라니. 190. 백과사전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 페르미의 역설. 프랭크 드레이크의 방정식이 나오기 10년 전에 이탈리아 태생의 미국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놓고 버틀과 토론하던 중 외계인들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어디 있는 거야? 라는 물음을 제기했다. 페르미의 역설이란 이름이 붙은 이 말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우리 은하에 정말 그토록 많은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적어도 그 문명들 가운데 하나는 자기 존재를 드러냈을 것이다. 그런데 외계 문명이 우리와 접촉하려고 했음을 보여주는 징후는 없다. 이것이 외계 문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닐까. 페르미와 드레이크 이후에도 여러 연구자들이 외계 문명에 관한 의견을 냈다. 그들은 단순한 믿음이나 구름 속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다는 식의 인상을 넘어서서 이 문제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켰다. SETI, 즉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도 그들 가운데 하나다. 그는 우주비행사 러스티 슈웨이카트의 견해를 받아들여 외계인들은 우리일 수 있다는 가설을 내놓았다. 우리는 우주 공간이 아닌 우리의 세포들 속에서, 우리의 게놈 속에서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 연구는 은하를 뒤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호모 메타포르모시스 191. 유엔 사무총장 아비나시 싱은 마이크 앞으로 갔다. 우주에는 이제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자는 유엔 본부의 대외의장이 모인 총종을 마주하고 있다. 어느 나라의 정상도 이 역사적 사건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받침대에 얹힌 카메라들이 하나의 울타리를 이룬 채 연단 중앙에 놓인 책상을 향해 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우리 행성 밖에서 메시지가 오기를 바랐고 외계 생명체의 작은 흔적이라도 찾아낼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우리는 우주 공간에 탐사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외계 생명체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친애하는 에마 샤네프.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은 이 순간의 중요성을 인식합니까? 예. 친애하는 마드모아젤 사네프, 당신이 여기에 왔다는 사실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이미 CNN을 상대로 인터뷰했지만 이제 당신은 세계 모든 나라의 대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혼자 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협정을 맺고자 한다면 당신과 직접 맺어야 합니까? 그때 자파르 대통령이 집어치우라고 연극을 그만두라고 말한다. 저 인물은 스스로 주장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세 장을 보여준다. 그 안에는 또 하나의 소인이 있다. 192. 길가메시를 비롯한 64명의 미니 인간들은 저희가 태어난 섬에서 탈출하여 대륙들을 내서 수를 불려 나갔다. 거인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생식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시절에 대한 안갚음이라도 하듯했다. 나는 그들의 수가 갈수록 불어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거인들은 남녀 한 쌍이 많아야 3명의 자식을 낳았고 임신 기간이 90개월이었다. 반면 미니 인간들은 수태한 지 9개월만 지나면 자식을 낳았다. 번식 능력은 10배나 강했다. 자식을 많이 낳을수록 자식들을 교육하는 시간은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의 규범을 잊고 원시 상태로 되돌아갔다. 그들의 언어는 빈곤해지고 의술은 미신투성이가 되었다. 나중에 한 시족의 구성원들끼리, 심지어 한 가족의 구성원들끼리 서로 싸웠다. 당시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입주자들, 즉 섬의 거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대륙들에 정착한 미니 인간들에게는 전혀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것은 나의 실수였다. 194. 다비드는 꿈을 꾼다. 트랜스 상태에 빠지도록 도와드는 주우는 물질을 복용하지 않았는데도 아틀란티스에 살던 자기 모습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마주봐 의식의 힘을 빌려 돌아갔던 시대보다 세월이 조금 더 흐른 뒤다. 은미안을 처음 만난 뒤로 30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그들은 아들 둘의 딸 하나를 얻었다. 맏아들의 이름은 케찰코아틀, 둘째 아들의 이름은 오시리스, 딸의 이름은 이시타르. 그들은 커다란 방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다. 케찰코아틀이 자기의 포부를 밝힌다. 항해가들과 함께 서쪽 대륙들을 탐험하러 가겠다는 것이다. 오시리스와 이시타르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탐험에 나서겠다고 한다. 오시리스는 동쪽으로 가겠다 하고 이시타르는 동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가겠다고 한다. 아슈콜라이는 자식들이 누구를 닮아 여행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케찰코아틀이 말한다. 세상은 우리 섬보다 넓어요. 우리는 언젠가 거대한 대륙들을 개척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장차 그런 땅에 도시를 건설할 겁니다. 은미야는 현재 공동체가 우주 개발에 진력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지구는 출발점일 뿐이야. 우리는 우주선을 보내고 우주기지를 만들고 다른 행성들의 도시를 건설할 거야. 그녀는 그보다 더 큰 야심을 숨기지 않는다. 이슈타르가 놀린다. 아마 우리 중에 모험심이 가장 강한 사람은 엄마일 거예요. 아슈콜라인이 말을 받는다. 너희 어머니는 앞을 멀리 내다보고 있어. 언젠가 우리 문명은 필연적으로 요람과도 같은 이 행성을 떠나 우주로 진출할 거야. 은미연이 말한다. 샤먼을 만나러 피라미드에 갔다가 그의 도움으로 가이아와 이야기를 나눴어. 오시리스가 묻는다. 어머니이신 우리 행성이 뭐라 하던가요?
현재의 우주 프로그램에 인근 행성들을 관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라 했어. 가이아에게도 가족애가 있는 것일까? 은미안이 대답한다. 가이아는 당신의 자매들이 생명의 기적을 이루어냈는지 알고 싶어 하셔. 이슈타르가 묻는다. 엄마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면, 만약 가이아가 생명을 품은 유일한 생명이라면 그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야. 소행성 하나가 대기층을 통과하여 가이아와 충돌하고 그로 인해 가이아가 파괴된다고 상상해봐. 그러면 다 끝나. 우주 어디에도 생명을 가진 존재가 없는 거지. 그들은 침묵을 지키며 곱씹는다. 오시리스가 말한다. 가이아가 뭘 두려워하는지는 우리도 알고 있어요. 당신 스스로 말씀하셨으니까. 대통령이 주인공들에게 전화를 했다. 주인공들은 회의를 연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셋이서 유엔에 가기를 바라십니다. 나는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그리고 오로르와 다비드 두 사람은 과학자로서 말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질 텐데요. 프랑스 대통령 결정이에요. 완전한 투명성을 보이며 정면 돌파를 하자는 겁니다. 이란에 배상을 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대통령께서는 레인보우 워리어호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1985년에 프랑스 정보기관의 요원들이 프랑스의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항의하던 그린피스 환경감시선을 폭파했어요. 며칠 뒤에 비밀 요원들이 체포되고 신분이 드러났어요. 프랑스 정부는 사과를 하고 우리 정보기관이 야기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했죠. 그린피스뿐 아니라 폭파 사건이 벌어진 나라인 뉴질랜드에도 배상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하고 달라요. 그건 핵무기 반대와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하는 단체를 상대로 한 작전이었죠. 이번에는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독재 정권에 맞선 것이고요. 국제 외교에선 그런 차이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아요. 정보기관이 무슨 작전을 벌일 때는 완전히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비츠 대령은 다시 말한다. 군사 작전에서 20% 정도의 손실은 감수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어느 정도의 손실은 감수할 수 있죠. 하지만 유엔 본부에서 외계인 행세를 하다가 세계의 모든 나라의 국가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첩보는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어요. 특공대원들 못지않게 미디어도 중요해요. 대중들에게 어떤 식으로 알리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죠. 그래서 스타니슬라스 드로행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뉴욕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마슈들을 모조리 안락사 시켜야 됩니다. 197. 백과사전 조너던 스위프트. 진정한 천재가 세상에 태어났음은 바보들이 단결해서 그와 맞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조너던 스위프트의 이 말은 평생에 걸쳐 당대의 반동적 세력에 맞서 싸운 이 아일랜드 출신 작가의 정신을 보여준다. 아일랜드에서 몇 해 동안 성직자로 활동한 뒤에 그는 영국으로 가서 책들의 전투라는 제목의 풍자문을 쓴다. 오래된 책들과 새로운 책들이 도서관에서 전투를 벌이는 이야기를 통해 영국의 신구 논쟁을 풍자한 것이다. 그 뒤 그는 동시대인들을 조롱하는 팸플릿과 풍자문과 논문을 발표한다. 그 때문에 앤 여왕과 일부 귀족의 미움을 사기도 한다. 우리를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종교들은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종교는 부족하다. 자기가 잘못 생각했음을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더 합리적인 사람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법이란 거미줄과 비슷해서 작은 파리들은 잡지만 말벌들은 빠져나가게 한다. 조너던 스위프트는 현기증과 구토와 귀열림 증상이 계속 나타나는 질병, 메니에르 질병에 시달린 탓인지 말수가 적고 웃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유머 감각이 넘쳤다. 그의 풍자 정신이 드러나는 작품은 1720년부터 26년까지 출간한 걸리버 여행기이다. 이 소설은 레뮤얼 걸리버가 선의 또는 선장으로 세계 여러 곳을 항해하다가 표착하게 된 기이한 나라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첫 번째 여행기에서 걸리버는 난파를 겪고 소인들이 사는 섬 릴리퍼트에 이른다. 이 섬의 주민들은 이웃한 섬나라 소인들과 전쟁을 벌인다. 두 번째 여행기에서 걸리버는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 상륙한 섬에 남게 된다. 브롭딩네그라 불리는 기이한 섬에는 거인들이 있다. 거인들은 그를 서커스단의 구경거리로 삼는다. 혹사를 당한다. 자비로운 왕비의 눈에 들어 궁궐에서 생활한다. 세 번째 여행기에서 걸리버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라피타를 방문한다. 이 섬에는 수많은 철학자, 과학자가 있다. 그들은 수학과 음악의 조예가 깊고 사색에 몰두해 있다. 삶과 직결되지 않은 공허한 논쟁으로 세월을 허송한다. 마지막 여행기에서 걸리버는 어드벤처호의 선장으로 무역로를 개척하기 위한 항해에 나섰다가 선원으로 위장한 해적들에게 배를 빼앗기고 낯선 나라 해안에 다다른다. 후이늠이라는 말들의 나라이다. 이들은 인간을 야후라고 부르며 원시인으로 취급한다. 이 소설의 아이디어는 1720년 영국에서 벌어진 주식 대폭락에서 비롯되었다 한다. 그는 남양회사 사우스시 컴퍼니의 주식에 1,000파운드를 투자했다. 처음에는 1,200으로 불어났다. 그러다가 주가가 폭락하면서 모든 소액 투자자들을 파산시켰다. 스위피트는 한 가지 영감을 얻었다. 먼 섬나라들에서 주인공이 어떤 종족을 만나느냐에 따라 갑자기 거인이 되기도 하고 소인이 되기도 하는 이야기를 지어내어 영국 사회를 풍자하기로 한 것이다. 그는 1745년 78세에 더블린에서 세상을 떠난다. 그의 유산은 정신병원을 설립하는 데 사용된다. 1757년 문을 연 그 병원의 이름은 바보들을 위한 세인트 패트릭 병원이다. 엠마 백구는 엠마 523을 데리고 도망간다. 그들은 숨는다. 거인들은 이상해. 어떤 거인들은 우리를 돕고 어떤 거인들은 우리를 고문해. 어떤 거인들은 신이고 어떤 거인들은 악마야. 어쨌거나 나는 벙커를 폭파해서 거인 몇을 죽였어. 그건 그들 모두가 무적의 존재인 것은 아니라는 증거야. (199) 뉴욕 호텔 객실의 초인종이 울린다. 드로잉 대통령은 소리친다. 또 뭐야? 일이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어. 나탈리아는 대답한다.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큰 소득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프로젝트에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숨긴 적이 없습니다. 불운도 관리해야 하는 것이오. 당신이 나를 공경에 빠뜨렸으니 벗어나게 하는 것도 당신 몫이오. 우리는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려는 나라의 핵시설을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우리의 숱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인류를 창조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성과입니다. 다 부질없는 소리요. 당신이 말하는 그 외교적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면 나는 재선을 할 수 없어. 내 후임자는 인류의 미래에 관한 당신의 7가지 비전이나 인류의 새로운 종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요. 그는 내가 재앙이 빚어지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당신 말에 귀 기울인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었다고 말할 거요. 신종플루 백신을 확보해 둔 것은 그렇게 쓸모없는 조치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일깨워주고 싶은 게 그거요.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요. 나탈리아는
숨을 길게 들이마신다. 저는 설령 너무 앞서가는 것일지라도 오른쪽을 선택하겠습니다. 뒤늦게 틀렸음을 깨닫기보다는 그 편이 낫습니다. 204.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엠마 109가 아무리 흔들어대도 엠마 523은 축 늘어져 있을 뿐이다. 숨을 거둔 것이다. 엠마 109는 시신을 안고 하수도를 빠져나간 다음 신들이 가르쳐준 대로 죽은 자매를 땅에 묻고 그녀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세운다. 주위를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다. 그녀가 다다른 곳은 센트럴파크의 한복판이다. 523.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줄게. 205. 이번에는 공격이 더 정확했다. 일본 근해의 유저는 이제 금속 더미로 변했다. 저들은 이내 내 검은 피를 예전처럼 쉽게 빨아올리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 기억을 잃고 싶지 않다. 미니 인간들은 여러 대륙에서 계속 수를 불려나갔다. 섬의 거인들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으로 사고가 터졌다. 이 책은 하나의 우화적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은 우리보다 훨씬 큰 거인의 시체가 발견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은 네피림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 속의 거인들, 피라밋을 만들고 또 신의 자식이라고 하는 네피림들이죠. 그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에 나타나는 거대한 신의 모습과도 통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 호모사피엔스 이전에 존재했다고 여겨지는 거인족들의 타이탄들에 대한 상상력이 있는 거죠. 거인족들이 우리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새로운 소인들을 만듭니다. 그들의 이름은 에미쉬. 그들이 3차 대전을 막는 역할을 하고 원전사고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에미쉬들은 자기를 만든 우리 인간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그리고 생존하게 된 에미쉬 109는 이제 다음 챕터에서 뭔가 계획을 꾸미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도 우리를 만든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작가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커다란 스케일에서 볼 때 우리 지구는 가이아라고 하는 거대한 신이죠. 그 신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협하는 소행성들의 충돌을 막으려고 자기 지표면에서 생명체들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거인족이었던 거죠. 그 거인족들은 소행성들이 충돌하러 올 때 그곳으로 가서 그 원자폭탄을 설치하고 소행성들을 폭파시킴으로써 지구를 구하죠. 근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우리 인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가 거인족들로부터 탈출을 하죠. 그 탈출한 우두머리가 길가메시입니다. 길가메시와 또 그의 일당들, 케찰코아틀, 이슈타르, 이런 식의 존재들이 거인족들을 배반한 것이죠. 도망친 거죠. 그리하여 그들의 새로운 소인들의 문명을 시작하는 거죠. 그 소인들은 우리고요. 이런 식으로 거대한 스케일의 상상적
고고학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인간이 3차 대전을 겪지 않고 피하고 생존하는 방향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설이라는 형태로 말이죠. 그것이 이제 소르본느 대학에서 열렸던 인간의 생존을 위한 프로젝트, 모색을 하는 그런 그 공모전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에 참가했던 사람이 바로 다비드 웰즈 그리고 오로르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인공이 돼서 소인 창조 프로젝트에 참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